늙은이가 꼰대질환에 가르치러 들고 말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폭 김세진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주인공 할아버지 이춘식의 왼쪽 뺨엔 붉은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았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이춘식은 뒷걸음질 쳤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60년 넘게 살아오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감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마. 내 차에 뭐 붙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본 관리소장은 이렇게 말했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조폭에게 폭행갑질을 당한 이춘식 경비원 할아버지와 그 못된 조폭에게 사이다 복수를 실현한 특전사 여군 손녀 유진진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이춘식은 어김없이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죠. 6.25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고아로 자란 그는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세요.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몇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춘식은 단정한 경비원 복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죠. 그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죠. 매일 아침 복도를 쓸고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며 이춘식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현관 매트를 더 자주 갈아주고 눈이 오면 새벽부터 나와 길을 쓸었죠. 경비실로 돌아와 벽을 바라보니 손녀 유진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죠. 특전사 여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유진이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내가 지켜주는 이 아파트, 유진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 이춘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와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유진이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였는데 번호판이 깨끗하게 새 것이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팔에 살짝 보이는 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도 거칠고 날카로웠죠. 김세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새로 입주한 주민이었습니다. 관리소장 박상무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했죠. 평소 무뚝뚝한 박상무의 모습과는 달리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세진 씨 환영합니다. 뭐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관리소장이 새 입주민에게 저렇게까지 굽실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세진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춘식을 한번 훑어보더니 별다른 인사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이춘식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김세진은 마치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쳤습니다. 오후 시간, 이춘식은 복도를 청소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자 아파트 곳곳이 활기를 띠었죠. 그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봤죠. 천천히 다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춘식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질 때면 그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춘식은 각자의 얼굴을 기억하며 인사를 받았죠. 오늘 하루도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이춘식은 경비실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였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이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마다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죠. 이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춘식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죠. 김세진의 검은색 외제차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선명하게 표시된 금지 구역이었죠. 이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 입주민이니 아직 규칙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소방차 전용 구역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경비실로 돌아가 이춘식은 노란색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위반이라고 적힌 스티커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김세진의 차 앞유리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했던 규칙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김세진이 들어왔죠.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떼어낸 스티커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이딴 거 붙이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비 양반? 김세진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춘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방차 전용 구역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서요. 김세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이 동네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춘식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주민이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주민 여러분 모두 소중하십니다. 하지만 안전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김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죠. 늙은이가 꼰대질하네. 가르치려 들고 말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세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이춘식의 왼쪽 뺨에 손바닥이 내려앉았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이춘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춘식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내 차에 뭔가 붙이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요. 그때 관리소장 박상무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그는 이춘식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춘식 씨, 괜찮아요? 뭔 일이에요? 이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셔서 스티커를 붙였더니 박상무는 김세진을 보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춘식에게 다가와 속삭였죠. 그쪽 어디 건드릴 분 아니에요.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알겠어요? 박상무의 말에 이춘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런 폭력을 묵인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소장님, 이건 너무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박상무는 단호하게 말하며 이춘식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세진에게 다가가 비굴한 미소를 지었죠. 김세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진은 코웃음을 치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춘식은 무력감을 느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박상무도 곧 자리를 떴습니다. 이춘식은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뺨을 만지며 생각했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손녀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 대비되어 보였죠. 오후 내내 이춘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춘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했습니다. 뺨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이춘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것을 지적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다른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던 규칙이었는데 말입니다. 잠들기 전 그는 벽에 걸린 손녀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전사 중위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유진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유진의 눈빛은 강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유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춘식은 손녀를 키우며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때는 확신에 차서 했던 말인데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이춘식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김세진의 차는 여전히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를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죠. 오전 시간 몇몇 주민들이 이춘식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한 주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춘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춘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유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봤죠. 부대 생활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유진에게 이런 창피한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손녀가 들으면 얼마나 상심할까요? 결국 이춘식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화면이 연결될 것 같더니 바로 끊어졌죠. 아마 유진이 훈련 중이거나 바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 바쁘겠지. 이춘식은 실망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이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이 손녀에게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손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통화를 받았죠. 화면에 나타난 유진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나오는 길인 것 같았죠. 배경으로 군용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부재 중 통화 있어서 바로 걸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할아버지, 얼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춘식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유진은 예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자란 그녀는 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진의 진지한 목소리에 이춘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죠.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스티커,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녀의 분노가 느껴졌죠. 누가 할아버지를 때렸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식은 손녀가 걱정할까봐 급히 말했죠. 괜찮다, 유진아. 별일 아니야. 그냥 실수였을 거야. 하지만 유진은 이미 군인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투,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할아버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느 동 몇 호에 사는지 아세요? 유진의 질문에 이춘식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넘어가자, 유진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유진은 잠시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군화를 벗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저 내일 외박 나올게요. 무슨 소리야? 부대 일도 바쁠 텐데. 누구든 내 가족에게 손을 대면 나는 군인이기 전에 손녀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모습 대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특전사로 훈련받은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할아버지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하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왜 참아야 해요? 통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이춘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손녀에게 걱정을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유진은 정식 외박 승인을 받고 부대 동료 2명과 함께 사복 차림으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특전사 출신인 하사 2명이 함께했죠.
유진은 그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동료들은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중이님 할아버지를 건드렸다고요? 그건 용서할 수 없죠. 김하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족은 신성한 영역이었거든요. 유진은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경비실 쪽을 바라보니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먼저 그놈부터 찾아봅시다.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김세진이 사는 동을 향해 걸었습니다. 관리소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김세진은 15층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세진의 패턴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작전은 간단해요. 상대를 충분히 관찰한 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유진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그들은 정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시간 동안 유진은 아파트 주변을 돌며 김세진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 소방차 전용 구역에 당당히 주차된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녁 6시쯤 김세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아마 헬스장에 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자가 김세진이네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때린 바로 그 손을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김세진은 지하에 있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이었죠.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면 보통 사우나에 가거나 휴게실에서 쉬죠. 그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김세진이 헬스장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휴게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김세진은 그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요즘 이 아파트 경비가 참 건방지더라고요.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뭐라고 하길래 한 대 쳤어요. 김세진의 말에 유진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때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세진은 비웃었습니다. 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한 대 맞고 싶어요? 주민은 무서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세진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웠죠. 그때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정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김세진을 바라봤죠. 김세진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들어와? 여기는 남자들 공간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한 걸음씩 김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당신이 김세진 씨죠? 그래, 왜? 뭐 할 말 있어? 김세진이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비원 이춘식, 제 할아버지를 때리셨다면서요? 순간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세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일어섰죠. 뭐야? 너 누구야?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세진의 팔이 비틀어지며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죠. 으악! 김세진의 비명이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그의 팔을 제압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손,
어디에 올렸죠? 제 할아버지 얼굴이었죠? 김세진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유진의 제압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의 격투 기술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김세진의 동료 2명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김세진과 어울리던 조폭들이었죠. 그들은 유진을 보고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여자 하나가 설치네. 비켜, 다칠라. 하지만 그들이 유진에게 손을 뻗는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함께 온 특전사 동료들이었죠. 순식간에 조폭 2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급소 가격에 그들은 일어설 수도 없었죠. 휴게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세진은 여전히 유진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특전사 요원들에게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죠. 유진은 김세진의 팔을 더욱 단단히 제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대화가 되겠네요. 김세진은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전사의 관절 제압술은 저항할수록 더 아팠거든요.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이 미친년이. 놔줘. 유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김세진의 팔에 조금 더 힘을 가했어요. 미친년이라고 하셨나요? 할아버지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했겠네요. 김세진의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휴게실 밖에서 소음을 들은 다른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여자가 남자를 제압하고 있네. 저 사람들 누구야?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78세 할아버지한테 손을 올렸다는 게 믿어지세요? 전쟁을 겪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을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세진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죠.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놔줘, 제발. 화가 났다고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걸 지적받아서 화가 났다고 할아버지를 때렸다는 거예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거든요. 이때 관리소장 박상무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들었는지 급하게 뛰어온 모습이었죠. 상황을 파악한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놓으세요. 유진은 박상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관리소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었거든요. 관리소장님이시군요. 어제 할아버지가 맞았을 때는 어디 계셨나요? 박상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건을 묵인했다는 걸 들켰거든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뺨을 때린 게 오해인가요?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상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김세진 씨는 특별한 분이라서. 특별한 분이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박상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비굴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때 김세진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조폭인가요? 김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조폭이 아니야. 나는 사업가라고. 사업가가 할아버지를 때려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요? 유진의 추궁에 김세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수록 유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진이 경비원을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변했어요. 경비 아저씨를 때렸다고? 그래서 요즘 아저씨가 우울해 보였구나.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니.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세진은 이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죠. 놔줘. 경찰 부를 거야. 김세진의 협박에 유진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폭행 사건을 신고해야죠. 그 순간 김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청룡파 행동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었어요. 유진은 김세진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들이 출구를 막고 서 있어서 김세진은 도망갈 수 없었죠. 이제 할아버지께 사과하러 가시죠. 유진의 제안에 김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할아버지를 때렸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변 주민들도 유진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사과해야죠. 경비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김세진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내가 왜 늙은이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김세진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늙은이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김세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특전사의 기세에 압도된 것이죠. 휴게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아파트 전체에 알려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휴게실에서 벌어진 일을 찍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죠. 여자가 조폭을 제압하는 거 봤어요? 대박이네요. 경비 아저씨를 때렸다는 게 사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저씨가 우울해 보였구나. 저 여자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 가족인가? 영상 속에서 유진이 김세진을 제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김세진이 늙은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유진이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죠. 오전 10시쯤 관리소장 박상무가 이춘식을 불렀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오라는 것이었죠. 이춘식은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춘식 씨 앉으세요. 박상무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봤어요?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말이에요. 이춘식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 유진이 김세진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몰랐어요. 유진이가 언제 여기에? 그래도 너무 커졌어요. 이제 아파트 전체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쪽 손녀 좀 말려봐요. 박상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세진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는 이 일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춘식은 박상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제는 김세진을 두둔하더니 이제 와서 손녀를 탓하다니 말이 안 됐죠. 소장님, 제가 맞았을 때는 없던 일로 하자더니 이제는 손녀를 탓하시는 겁니까? 박상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순된 행동이 지적받자 당황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태가 커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좋지 않은 건가요? 김세진 씨에게요? 이춘식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춘식은 책상 위에 있던 사직서, 양식을 집어들었죠.
그럼 제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말과 함께 이춘식은 사직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박상무는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춘식 씨, 진정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춘식은 단호하게 말하며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그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한편 김세진은 자신의 집에서 청룡파 조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거든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조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세진은 화가 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년이 누군지 알아봤어? 경비원 손녀라고 하는데 군인인 것 같습니다. 특전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세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전사라면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조용히 있어라.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어. 하지만 김세진의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여자에게, 그것도 어린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오후에 김세진은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유진을 폭행죄로 고소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영상을 봤는데요. 정당방위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경비원을 때리셨다는 신고도 들어왔고요. 김세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저 여자가 저를 제압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경찰관의 말에 김세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휴게실에서 자신이 경비원을 때렸다고 자랑했던 것이 모두 영상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단 계급장이 빛났죠. 중위 계급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중위입니다. 고소건으로 왔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유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이 현역 군인이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아, 중위님이시군요. 어떤 고소건인가요? 제 할아버지를 폭행한 김세진 씨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말하며 김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세진은 유진의 군복 차림을 보고 당황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중위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영상 증거와 목격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김세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김세진 씨,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김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영상 증거가 있었고 사실을 인정하자니 자신이 불리해졌거든요. 그제서야 김세진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그는 청룡파 조직원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세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청룡파 행동대장이자 불법 재건축 로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담당 형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김세진 씨, 조폭 조직원이시군요. 그것도 행동대장이고요. 상당히 오래된 전과가 있네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김세진의 범죄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폭행, 협박, 공갈 등 각종 전과가 즐비했어요. 김세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나 잡아갈 거야? 김세진은 마지막까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죠.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조사실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군인다운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정확히 전달했죠. 할아버지는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위반을 지적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아파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어요. 그런데 김세진 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유진의 진술은 영상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중위님, 그럼 어제 휴게실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제압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폭행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제압은 최소한의 힘으로 했고 부상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형사는 유진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확신에 찬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중위님은 특전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특전사 여군 중위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휴게실에서의 압도적인 제압 실력이 이해됐어요. 한편 조사실 옆에서 대기하던 김세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조직에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아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죠. 조사가 끝난 후 유진은 김세진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어요. 김세진은 유진을 보자 화가 났지만 감히 덤비지는 못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내가 군인이면 다야? 대단하네, 정말. 김세진의 말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어요.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손녀예요. 유진은 한 걸음 김세진에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김세진에게만 들렸어요. 나는 군인이라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규율과 원칙을 지키죠. 하지만 군인 이전에 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김세진은 유진의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협박이나 위협보다 무서웠어요. 그 손으로 할아버지 뺨을 때린 당신. 이제 무릎 꿇을 준비됐나요? 유진의 마지막 말에 김세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며 덤볐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진은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청룡파의 불법 재건축 로비 의혹도 함께 수사받게 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의 아파트 입주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김세진이 청룡파 행동대장이었다니. 그래서 관리소장이 저렇게 비굴하게 굴었구나. 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춘식에 대한 미안함도 커졌어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반성하게 됐죠. 아파트 관리소장 박상무도 김세진과의 유착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박상무는 김세진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어요. 결국 그는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었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그 양반이 얼마나 권위적이었는데요. 경비 아저씨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잘 됐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소장을 뽑아야겠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박상무에 대한 불만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한편 이춘식은 사직서를 찢은 후 며칠 동안 집에서 지냈습니다. 유진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을 들으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세진은 체포됐어요. 그리고 관리소장도 해임됐고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춘식은 놀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건 아니니? 괜히 문제가 될까봐.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맞잖아요.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올바르게 사셨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왜 참아야 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이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그때 이춘식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동대표들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정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춘식은 놀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경비원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낸 것도 죄송하고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드리지 못한 것도 미안해요. 다른 동대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일하러 나와주세요. 주민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경비원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아파트가 안전한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비원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주셨는지 말이에요. 동대표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춘식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평생 묵묵히 해온 일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리소장도 뽑을 예정인데 경비원님 의견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유진은 할아버지와 동대표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당당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이춘식은 다시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 아저씨,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아저씨가 계셔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이춘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경비실 책상 위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손편지와 간식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는데 저희가 무관심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인사드릴게요. 편지들을 읽으며 이춘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오후에 유진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부대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고맙다, 유진아.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당당해졌어. 이춘식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당당한 분이셨어요.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죠. 그때 아파트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김세진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봤죠. 김세진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며 이춘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후회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저 사람도 불쌍하네요.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아파트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도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이제 아무도 그곳에 무단 주차를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은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 내 본분을 다해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유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파트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다시는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손 못 댈 거예요. 이춘식은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나도 이제 알겠다. 할아버지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유진은 마지막으로 경비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보시던 그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저 사진 새로 찍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더 당당한 모습으로요. 그래, 우리 유진이가 가장 자랑스럽다. 유진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할아버지를 지킨 손녀의 뒷모습이었죠. 이춘식은 경비실 창가에서 손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자신이 키운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밤이 되자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빛이 켜졌습니다. 각 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였어요. 이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평범한 일상이 기대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였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마음가짐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이춘식은 경비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유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손녀의 당당한 모습이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유진이 고맙다. 할아버지가 다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경비실 불이 꺼지고 아파트는 고요한 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어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